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귀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이 흐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헷갈림이 결국은 얘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아주 이기적인 친구라고 보기 어려운 사기꾼이에요. 자, 이제 인간관계, 많은 분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 힘든 부분이죠. 요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년 이후에 우정의 열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적 관계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중년 이후에 우정이라는 거 되게 회의적인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중년 이후의 우정이 지금부터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망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손절에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상 많이 나오죠. 그렇죠. 중년 되면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어차피 남은 관계 한 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둘이 좀 속색이는 거거든요. 하나 둘 속색이는 거는 그냥 알아서 살다 죽으라고 하세요. 그냥 이 친구들은 이 나이 먹도록 이렇다면 이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끊어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끊어내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알아서 나가요. 사실 이런 친구들 살다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도 못난이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못난이 형제는 반드시 기능을 합니다. 나머지 가족이 잘 살게 해주고 착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난이가 꼭 못난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의 모델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신 나머지 친구들도 잘 뭉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굳이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분명한 건 나이가 들면 관계망이 정말 많이 오그라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물론 고등학교 때 친구 있고 초등학교 때 친구 있고 다 있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 산후조리원부터 시작되는 이 혈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혈맹은 보통은 이제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철의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는 그 탯줄로 연결된 그 혈맹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애들 크고 이사 가고 대학 가면 다 뿔뿔이에요. 이제 만나는 몇몇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성격 좋은 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이 있었다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애들 엄마들, 중고등학교 때 애들 엄마들 만나고 대학교 때 애들 엄마들은 거의 안 만나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이 파생적 관계로 형성된 엄마들 모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업 동기들 또 선후배들 이런 것들 다 친구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성들의 이야기 말고도 남성들의 경우도 물론 초중고 다 다니고, 근데 보통 이제 아빠들 모임도 간혹 있어요. 아이들 성장 과정에. 이런 것도 물도 있고, 조기축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조기축구에도 있고, 근데 대부분 직장에서 보통 한 직장은 짧으면 한 3.5년에서 5년 정도 다니지만 대개는 보통 평생 직장 개념으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평생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내왔던 분들은 그 사람들이 거의 식구예요. 식구들. 그런데 남성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 있잖아요. 딱 퇴직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지금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지운다잖아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예요. 제가 봤을 때 다 그런 것 같진 않고, 다 그 일부 사례가 이제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화를 지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네. 저도 직장 그만두겠지만 여전히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누가 굳이 본인을 돌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극단적인 예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어떤 직장의 일로 그들을 만날 일은 전혀 없는 거고, 찾아가면 오히려 약간 부담스러워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자체가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렇게 움츠러들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작가님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채롭게 만나고, 특별히 이렇게 경제와 관련돼서 또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또 일 현장에 아직 있고, 또 제가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동네방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찔러다니면서 다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딱 일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몇 명을 만나나?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오로지 집에 있는 화초하고 뻐꾸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에 있는 개, 우리 집 고양이 간호,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 됩니다. 도대체 나는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우정이라고 하는 건 뭐 사랑처럼 집요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편만하게 펼쳐져서 아주 보편적 관계를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기 또 공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적인 우정, 그래가지고 뭐 내 생애를 통틀어서 이 친구와 앞으로의 생애를 함께 하겠다 하는 친구라도 오랫동안 안 보면 이 친구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게 우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그가 나에게 오죠. 위기의 순간에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래도 함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삶에 대해서 어려운 지점에 안타까워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에 대한 그 개념이,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나와 생애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주고 이 모자이크 속에서 또 다른 색깔을 내는데 의미를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좋은 친구자 우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중년의 우정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 일의 관계는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나 우정은 오히려 이 시기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의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고 회식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했던 거는 일이 주 목적이 됐던 거고, 또 같이 뒷담화했던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만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며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공간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게 때로는 뭐 한두 명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네다섯 명 만날 수도 있고 집단으로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서로 간에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때로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장에 온다. 이건 다 우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면서 어떤 사람을 좀 곁에 둬야 될까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곁에 두셨으면 저는 좋겠는 게, 우리가 이제 손절의 시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손절의 시대라고 하는 건 옛날에 환갑잔치 탁 상 한 번 받고 가던 시절에 끝나는 거고요. 요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냥 100세 넘어서도 사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이제 10월 매해 이제 노인의 날에 그 해 100세 되신 분들에게 지팡이 청려장을 드리거든요. 2023년 그 10월 노인의 날에 청려장 받은 분들이 2,600분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년을 살고 있는 분들, 또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도 100세 넘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평균 수명 뭐 여성 90.7세, 남성 86.3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 머릿속에 상상을 시작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80이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때 뭘 할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혼자 집에 앉아서 TV 보고 혼자 밥 해먹고 이런 상상하세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는 상상을 해요. 그 친구들이 진짜 나 옛날부터 알고 있던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아니면 제가 지금도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그림, 다 그 그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심지어 처음 만난 그 사람하고의 식사도 전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의 수를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늘려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친구들이 나의 생존의 망이에요.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나의 우울을 예방해주고 나와 함께 생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나의 추억을 다시 돋궈주고 동시에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런 심리적 혈관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의 망을 만들어주죠.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런 소셜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뭐 여러 사회적 인프라도 활용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의료망도 있고, 요새는 네트워크라는 말로 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연결할 만한 이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여러 겹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순간에 뚝 떨어져도 안전하게 나를 받쳐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 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좋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족도 배우자 돌아가요. 물론 내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 돌아가요. 애들도 다 뿔뿔이 살아가면서 나를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랬을 때 친구라고 하는 망이 어쩌면 나의 일상 속에서는 연락을 주고받는 가장 자연스러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 빌리고 나에게 하소연하고 때론 치사하게 굴고 이기적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저는 친구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잖아요. 친구가 많은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만큼 친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돈도 드리고 그에게 기쁨으로 함께 해주고 함께 할 때 그 기쁨의 순간을 추억에 터가 여러 가지가 네. 있으니까 그 친구도 나를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구가 또 적은 분들도 계시죠. 친구가 적은 분들은 나는 관계 네트워크가 너무 이제 허술하고 뭐 얇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딱 켜세요. 주소록 있죠. 주소록 아니면 옛날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수첩에 많이 적어 놓잖아요. 수첩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빼곡하게 옛날에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 친구들. 슈퍼 친구가 누구냐? 저는 생애에 꼭 회복해야 될 두 친구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가 슈퍼 친구 또 하나가 삽 친구가 있어요. 슈퍼 친구는 뭐냐면 슈퍼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슈퍼 친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점에서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내 생에 이 친구들 너무 고마웠던 친구 있어.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나랑 같이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그 친구 그러면서 서로 같이 으쌰으쌰 했던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내 인생에 다 슈퍼맨들이었어요. 이 슈퍼맨들이 있어서 어려운 순간에 나를 구해주고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했지만 기쁨의 순간에 같이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의 순간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겐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핵심이 뭐냐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몇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 결을 우리가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다 보니까 약간 멀어질 수 있잖아요. 좀 멀어질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을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요새는 얼마나 도구가 많습니까?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 있으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 친구들하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야 내가 주소록 넘기다 보니까 네 이름이 딱 보이더라. 네 이름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내가 한번 연락해봐서 잘 지내지? 이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망이 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뭐 관계망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어디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겠어요. 많지는 않고 마땅치도 않은데 그럴 때는 꼭 새로운 친구를 못 만나. 내 성격이 또 그래. 그럴 땐 과거에 내게 좋았고 이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또 검증되었던 그 친구들을 회복하는 거. 저는 이게 새로운 관계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낯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약간 경계해. 인간은 원래 방어가 1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옛날에 또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검증됐다 좋았다 싶은 친구들은 연락해보면 지금도 다른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전에 좋았던 또 다른 친구들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잊었다 생각했던 이미 유령이 되었다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또 한 번의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친구들과 연결 지점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새로운 연합 지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소속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슈퍼 친구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삽 친구가 있어요. 삽 친구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예로 그래서 우리 김 작가가 제 친구라고 쳐요. 네. 미안합니다. 친구라 쳐요. 괜찮아요. 그쵸? 제가 새벽 2시에 김 작가한테 문을 두드리는 거야. 김 작가! 김 작가! 근데 김 작가가 나와요. 네. 야, 김 작가, 내가 지금 시체를 좀 한 거 묻어야 문을 되겠는데. 닫겠습니다. 아니 네. 시체라는데 문을 닫아야지. 이제 김 작가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교수님 삽 어디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꺼이 손해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서주는 친구인데 물론 이제 좋은 친구는 삽을 찾지 않아요. 112에 바로 전화를 해요. 그죠? 문을 닫아버리든지. 사식을 넣어주면 되죠. 네, 사식을 굿 프렌드.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삽 친구가 생에 한 명만 있어도 와, 우리 인생은 완전히 성공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들 때 어쨌든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쵸. 한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슈퍼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시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뭐 많다 적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요.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아이, 거고. 그럼요. 본인 친구들이 대부분 사실 별로면 그냥 본인도 별로일 확률이 굉장히 그죠. 높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군주자적, 군묵자흑 뭐 이런 네. 맞나요? 군묵자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나의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친구를 보면 또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또 다른 친구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거에 좋았던 친구들의 그룹을 좀 회복해보고 네. 아유 다 필요 없더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마 다른 도울 지점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생애를 나누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내 스스로 또 단단하게
안전하게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속 혼자 있는 것이 적절한가 싶을 때 또 생의 의미라고 하는 건 나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럴 때 친구의 의미가 좀 소중하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방식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책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닌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왜 이제 그 TV 중에 만나면 좋은 친구, 물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죠. 근데 저는 좋은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할 때는 내가 그 친구를 픽하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나를 픽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너랑 나랑은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지점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개의 세계가 만나면 그 세계 속에 이야기가 발생하고 그 세계의 이야기는 각자 자기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그냥 그 친구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면서 좋은 친구가 되지만 좋은 친구들이 이제 만나면서 서로의 의미를 더 극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 그룹이 있다면 그 친구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대화의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요새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이렇게 약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야 놀고 먹자 즐거운 친구가 있어요. 다 좋은 그룹이에요. 다 좋은 그룹이에요. 왜냐면 여러 대화 주제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가며 중년을 넘어가면 자기복합성 수준이 높아야 돼요. 자기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기쁨의 창구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기쁨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양소도 우리가 비타민도 A, B, C, D 뭐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채소 같은 걸 먹는 이유가 반드시 C가 있어서 D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C와 D 사이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영양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거잖아요. 친구 그룹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좀 더 좋은 친구, 조금 덜 좋을 수는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있는 친구, 어떤 친구 웃긴 친구, 어떤 친구는 뭐 약간 뭐 허당인 친구, 어떤 친구는 착한 친구, 뭐 똑똑한 친구,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친구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아니고요. 친구들의 소속이고 그 일부이기도 한 거거든요. 재밌는 친구를 만나면 난 재밌어지고 또 나의 유머 코드 또 유머 수준도 올라가고요. 똑똑한 친구 만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나의 지적인 수준도 올라가는 거고 허당인 친구 만나면서 아유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야 진짜 경계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하나의 방어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채로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답게 꼽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단도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채소, 과일 다양하게 먹어야 되지만 버섯이라고 해서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간관계 쉽게 끊어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손절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일단은 이제 사기치는 애들은 안 돼요. 그건 뭐 당연히. 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도 이를테면 얄미운 친구는 있어요. 얄미운 친구는 그냥 얄밉더라도 애가 속이 나쁜 게 아니라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대신 가끔 만나라. 예, 가끔. 대신에 1대1로 만날 필요는 없어요. 얄미운 친구는 여럿 중에 있으면 여럿이 이제 그 친구 화장실 갔을 때 같이 뒷담화를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라기보다 인간 부류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부류, 또 하나 그루밍 하는 부류. 예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성인기에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생애를 통틀어 특별히 우리가 생각이 정립되지 않을 동안에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의 이 정보를 외부의 모든 조건을 다 차단하면서 한 가지 일방적인 1차 정보만 주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전체 삶을 통제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자기의 개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뭐 생애 쇠뇌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악당이죠. 전 이걸 악당을 넘어서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일반화가 되면서 마치 조언하는 모든 사람도 나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가스라이팅이지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잔소리나 혹은 조언들까지 가스라이팅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을 조언하는 듯 하면서 통제할 때 이걸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것인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이 이 사람을 성장시켰다면 저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 사람에게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귀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이 흐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간 헷갈리게 하면서 그 헷갈림이 결국은 얘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아주 이기적인 아주 악당 중에서도 이 친구라고 보기 어려운 일명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편취한다. 그 사람의 이익을 편취한다. 이게 사기지 뭐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며 돈만 편취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과 그리고 우리가 얻는 정서도 편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내 집안의 내 배우자의 관계나 자식들과의 관계까지도 질투에서 유발이 돼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번드르르 하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혀는 굉장히 달지만 그 안쪽의 것은 아주 검고 쓴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뭐 악당을 넘어서서 악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투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질투하는 사람. 네, 질투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질투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질투가 나를 파괴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질투는 모든 파괴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파괴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감정은 뭐냐면 질투 이면에는 반드시 수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너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질투하는 것 자체, 그때 네가 나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거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의 돌덩이와 같았어. 그래서 결국은 너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 모든 그 인생을 파괴해도 되는 일종의 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모욕감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뭐 김 작가님도 모욕감 느낄 때 있잖아요. 있죠. 수치심 느낄 때 있고. 있죠. 저도 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지는 않잖아요.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갚아요.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친구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죠.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관상이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저는 뭐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관상 이제 얼굴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눈알에는 질투가 있어요. 전 눈동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눈알. 이 사람의 눈알에 보면 이 사람이 질투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있는 사람인지 불안한 사람인지 눈동자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줘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눈동자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눈동자와 더불어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죠.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의 질투나 이 사람의 두려움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람마다 이 감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평온한 척해요. 굉장히 평온하고 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동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스스로가 부적절하다는 거를 보여줘요. 부적절감이라는 건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나는 거기 맞지 않아 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부적절감이라고 느끼는데 말로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 너무 잘 됐다 그러는데 눈동자는 그 안쪽에 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화가 나. 이런 것들이 이 정지된 눈알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흔히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라고 불러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쌤통의 심리 이런 거죠. 걔 내 친구가 있는데 뭔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안 됐어. 근데 속으로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이제 질투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세계 속에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질투감이 많은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이에요.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하고는 안 친한 게 좋아요. 컴플렉스 많은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도 반드시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 컴플렉스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멀어져야 되나요, 좀? 아니, 뭐, 그냥 그분이 컴플렉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알고 있고 그 컴플렉스를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극을 안 시키면 그렇지. 되는군요. 자극 안 시키고 대신에 그런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이분이 나에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기꺼이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껏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김 작가님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안색은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관상이 안 좋다는 게 피부가 아니라 까매서 그래. 저도 그래.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 건데. 완전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원래 아는 지인들한테는. 근데 약간 누리끼리 해가지고. 아니 그 간이 안 좋은 누리끼리 건 한 거는 아니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얼마 전에 저희 피부과 강남의 피부과 원장님을 한번 뵐 일이 있었는데 진료를 받는데 김 작가님은 동안이세요? 하면서 하는 거 거기서 칭찬해. 그게 진료예요? 아니, 뒷말 들어보세요. 뒷말이 중요해요. 네. 동안이세요? 하면서 이제 뒷말 하는데 뭐라 하면 근데 그냥 까만 사람이야. 그냥 원래가 까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조그마 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까만 사람을 하얗게 할 수는 없으니 좀 환하게는 보이게 우리가 뭘 해주겠다 하면서 저 그때 너무 웃겼거든요. 그냥 원래가 까만 사람. 그냥 속까지 다 까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마음은 하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면 나이가 든다는 건 제가 관상 얘기 잠깐 했지만 참 어른들이 왜 이렇게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쟤는 분위기가 좀 그래.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생애 감정은 이 사람의 표정과 눈동자, 자세 이런 거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도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보면 이게 어쩌면 편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본인만의 경험치 데이터인 거지.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안한 사람은 확실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제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벌써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뭐 이렇게 그 자세들이 특이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피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채는 거. 저는 이게 관상 보고 저 사람 불안해 이런 방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방어는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멀리 둬야 되겠다 이거 있거든요. 어른이라는 건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 나이값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방어도 할 줄 알지만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도 방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피부가 까맣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실 피부와 무관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다른 거예요. 김 작가님은 안정성 굉장히 높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좀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그럴까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것 좀 조심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의 나이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싶습니다. 수많은 상담한 교수님, 저는 어떤데요? 저희 간상가, 저희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스스로를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너무 알고 싶어 하는데, 별일 없는 분이에요. 별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 행복하다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네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은 진짜 중요한 어른의 덕목이에요. 어른이라고 나 혼자 알아 이게 아니에요. 네네. 젊은 사람에게건 누구에게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감도 높고 더군다나 일종의 이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땐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부담스러워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또 도와줘요. 그렇죠. 자잘한 도와주면 도움들. 그럼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빚을 지잖아요. 인간은 마음에 빚을 지면 이걸 또 페이백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과 상호 협력의 관계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인터퍼시라고 불러요. 서로 간의 퍼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엠퍼시 공감이라는 것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상호적인 감정이라 가장 최상위의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런 인터퍼시를 가지고 있는 신뢰의 관계를 가질 때 이건 보통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건 우정이라고 하는 나이 들어서 이런 관계 영역에 있어서도 저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 느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 뭐 아예 못 느끼진 않잖아요. 저도 뭐 느낄 때도 당연히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질투보다는 부럽다고 표현하거든요. 부러운 거니까. 부럽죠. 저는 저보다 이렇게 잘 되고 제가 막 부러워하는 인간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죽는 것까진 그렇고, 그냥 뭐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슈 안 터져. 막 이런 거 있는데. 근데 농담이고요. 잘 되면 좋죠. 그 중에서도 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아, 그거 맞죠. 아, 진짜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걔네들이 나한테 뭐 빌리를 안 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 중에 호연지향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게 다 뭐냐면 양소영 변호사, 그다음에 김현진 피부과 원장, 이지양 약사, 저 해가지고 제가 호선이고 연진이고 지향이고 양소영이라 그래서 호연지향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가 모임이 있어요. 사자성어인 줄 알았네요. 아, 호연지기에서 양이 들어갔어요. 사자성어 비슷하죠? 네. 네. 근데 저희 호연지향 같은 경우 제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익을 별로 추구하지 않고 질투를 별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뭔가 잘 되면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그 중에서도 그 친구들은 다 저보다 날씬해요. 물론 저보다 돈도 아마 많이 벌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게 밥을 잘 사. 아,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물론 저는 제가 제일 잘 살긴 해요. 그 밥을 제일 잘 사긴 해요. 버는 것과 상관없이. 왜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기꺼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질투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특별히 동성 친구들은 마치 자매와 같아요. 자매와 같아서 평생 사랑하지만 평생 경쟁해요. 결국은 묘는 뭐냐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니보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간에도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 쓰레기예요? 아니죠. 인간이 원래 그래요. 네? 인간이 원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있죠. 질투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질투가 관계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질투가 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거.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말라. 차라리 질투가 올라올 때는 정답의 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질투가 올라와. 그럼 어떻게? 야, 진짜 너 부럽다. 야, 밥 사. 이렇게. 축하를 하거나 혹은 부러운 일이 있으면 야, 너 진짜 축하해. 야, 정말 잘 됐다. 야, 너 밥 사. 제 감정은 안 들키고 동시에 관계는 또 축하의 밥이니까 그 친구가 또 밥을 사든 안 사든지 간에 그렇게 질투가 올라올 때는 질투 속에 매립되지 마시고요. 질투가 올라올 때 내가 쓰는 감정의 곧 정답의 말을 발견하셔야 돼요. 질투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이게 일종의 배꼽 효과 같아서 우리가 배꼽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그럼 배꼽만 생각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질투가 딱 올라온다 그럴 때 질투를 대응할 만한 정답의 말을 쓰시면 베스트예요. 야, 완전 부럽다. 야, 너 진짜 잘 됐다. 야, 너 밥 사. 너 잘 되는 무조건 밥 사야 돼. 이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뭐 한턱 쏘면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호전되면서 동시에 내 질투는 들키지 않고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한 축하까지 해주는 약간 덕 있는 사람 그리고 품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